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 3법은 여야 간의 입장차로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북미 마쿠 협상의 핵심 인물이 극비 방안에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됐는데 북한이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위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특감반 구성 단계부터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단기에 교체되는 등 잡음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내부 감찰에선 특감반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사실상 항명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깜짝 사퇴를 발표한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7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은 아직도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내놓은 법안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절충안을 놓고 민주당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글자도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회계 일원화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6일 열기로 한 소위에서 합의돼도 전체 회의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로 가는 상황.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교육부는 법 통과가 안 될 경우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유치원 예외 조항을 없애 사립유치원에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처벌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간식비, 급식비, 그리고 교비, 교육비 관련돼서 어떻게 악용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적법하게 행령죄로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약속대로 여야가 지금이라도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유치원법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이나 넘겼지만 여야 간 협상은 타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야당들이 일제히 농성을 시작하면서 연말 전국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서 여야 간의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던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루 수시로 회동을 이어가던 여야 지도부가 잠시 후부터 다시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최종 단판인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밀실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에서도 결정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 등 70여 건을 어떻게 할지 여부입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삭감 입장도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쟁점은 수정된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입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면에 한국당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7일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산안 처리 문제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소수 야당들이 오늘부터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여기에 오늘은 정의당까지 가세한 야3당의 공동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도 제대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몇몇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먼저라면서 공을 넘겼고,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실타래처럼 얽힌 예산 정국이 한층 더 꼬이게 된 형국인데요. 야3당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단판 회동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야당들이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능한 방안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지역구 의석을 현재보다 크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정연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합니다. 이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주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의석수를 40석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A정당이 서울에서 20%를 득표했을 때 40석의 20%인 8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4석을 얻었을 경우 비례대표에서 나머지 4석을 채워주고 지역구에서 8석 이상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못 받게 됩니다. 정개특위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식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A안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고 이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는 크게 주는 반면 비례대표의 대표성은 강화되겠죠. 다만 여기에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는데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B안은 A안보다 비례대표가 다소 줄었습니다. 대신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C안은 A안과 골격은 같지만 전체 의석수를 30석 늘리는 방식인데요. 이 지역구 축소와 의원 정수 확대라는 두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가지 안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 모를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하고 또 각 당마다 선호하는 제도도 달라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올해 말까지 단일한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실현될 수 있을지가 요즘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 분석과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미국 CIA의 앤드류 김 센터장이 극비리에 방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미 간 뭔가 긴밀한 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쯤 서울에 방문할 수 있을지, 답방을 망설이는 이유는 뭔지 이효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호텔, 백발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북미 간 막후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앤드류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 어제 숙소를 예약해놨지만 오늘 오전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오후에야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 센터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판문점에서 북측 고위 인사와 회동했다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북미 간 비공개 접촉이 재개되는 등 김정은 위원장 답방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은 직접적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답방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는 우리 정부가 약속할 수 없는 데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경협 논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7주기, 여기에 연말 총화와 신년사 준비 등 빡빡한 내부 일정을 고려하면 답방이라는 대형 이벤트는 북한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울 방문 기간 도중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참모들이 답방을 만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주의적 분위기,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겁니다. 최고 지도자의 안전, 조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답방 약속을 지킨다면 약속을 지키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북한 당국의 고심은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사실상 본인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답방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일외교부 윤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진 기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청와대나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태도였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처음 언급한 건 평양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내 답방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발표한 뒤로 청와대는 줄곧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뒤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입장이 다소 바뀌었었는데요. 최근에 나흘 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네. 문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정부의 기조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북미 관계를 견인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앞서간다 이런 우려가 한미 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흘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거다. 또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또 북미 간 속도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연내 답방을 추진할 그런 명분이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겠다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겠다 이 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보면요.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또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네. 유해 송환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주겠다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언제쯤 될 걸로 제일 유력할 걸로 볼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실제로 날짜를 몇 개 제시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쪽에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내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주목해 볼 부분은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행보입니다. 지난 8월을 예로 보면요. 김 위원장의 경제 행보를 갑자기 중단했다가 보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 다음 날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볼 때 김 위원장이 최근 경제 행보를 재개했는데 이게 중단된다면 답방 준비에 들어간 징후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군요. 오늘 윤진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에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를 둔 이유는 청와대 자체 감찰 과정에서 특감반원들이 집단 항명 사태를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와대 내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을 감찰했습니다. 감찰의 발단은 경찰의 수사 정보를 캐물었던 김모 수사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감찰반원도 비위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평일과 주말에 다른 감찰반원들이 골프를 쳤다고 진술한 겁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즉각 감찰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임 행정관을 포함한 직원들을 보내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 반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특감 반원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특감 반원 등 4-5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들 특감 반원들은 거듭된 요구에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급 감찰반 직원들이 비서관실 차원의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거칠게 항의해 몸싸움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특감 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더 이상 감찰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정수석실은 특감 반원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김 씨를 포함해 비위가 확인된 특감 반원만 원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직 내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특감반을 구성했는데 출범 초기부터 일부 구성원들 비위 사실이 드러나 교체되는 등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구성을 서두릅니다. 탄핵 국면 이후 공직 감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던 만큼 복원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직원 10여 명씩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는 검찰 수사관 5명, 경찰관 4명이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발령 직후 검찰과 경찰 출신 직원이 각각 1명씩 교체됐습니다. 전 특감반 관계자들은 두 사람 모두 성 관련 비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일단 그게 잠깐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일단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수술 발견합니다. 그거는 얘기하기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하시죠. 청와대 특감반은 공직자들의 비위와 근무 기강을 수시로 감찰해야 합니다. 근무를 마친 이후엔 승진 경쟁에서 매우 유리해지는 이른바 진급 코스기도 합니다. 그만큼 도덕성과 능력이 엄격히 검증된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만 사전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겁니다.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감반 발령 직후 본인이 직무적성이 맞지 않다고 해 인사 발령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며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은 관례적으로 경찰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에서 직원을 보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찰과 검찰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지난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던 코롱그룹의 이윤열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이윤열 회장은 지난 2015년 아버지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회사 코롱 지분의 40% 등을 물려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때 이 회장이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제대로 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2016년 코롱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건데 국세청은 이미 상속세 납부와 자회사의 회계 처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코롱에 모두 74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코롱 측은 이의 신청을 통해 추징액을 125억 원으로 줄였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탈루 부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열 회장은 지난주 갑작스레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그룹 경영의 쇄신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금수저를 꽉 물고 있느라 입을 앙 다물었습니다. 이빨이 다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습니다. 코롱 측은 검찰 수사와 이 회장 퇴진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 회장이 오래전부터 그만둘 생각이었고 검찰이 수사하는지도 몰랐다며 타이밍이 묘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윤열 회장은 내년 초엔 해외로 출국해 제2의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조만간 코롱 관계자들과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네, 비단 코롱뿐 아니라 재벌그룹에서 경영권을 대물림할 때마다 편법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기본적인 책임조차 다하지 않으면서 대를 이어 회사를 소유하려고만 하는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영권 세습, 족벌 경영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995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 원가량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61억 원이 지금까지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전부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때 증여세 16억 원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비상장 계열사에 지분을 사들였고 상장 이후엔 지분을 팔아 56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식의 재산 분리기를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편법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벌 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경영권 세습을 위한 편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반복되는 건 재벌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소유와 경영을 동일시해 자식에게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오너이 위험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또 옳을 수도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대 65%인 주식 상속세율이 지나친 부담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최근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등이 상속세 9,215억 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절차인데도 주목을 받은 건 재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해경공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수원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천유정 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 조금 전 끝났다고요? 네, 김혜경 씨는 오전 10시 5분에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9시 5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 입장을 조사 과정에서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혜경 씨 트위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경찰 검찰은 김 씨에게 트위터 계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비방글을 직접 썼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또 HK라는 이니셜을 사용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자택에서 탈퇴된 기록도 물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가 과거 사용한 아이폰에서 트위터 글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재판에서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김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재명 지사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 지사 부부의 기소 여부에 따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억대 사기를 당하고 이 여성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한 정황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여성은 자신의 자녀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였고 윤 전 시장은 이 여성을 직접 만나서 취업을 부탁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효신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피의자 김모 씨에게 억대의 돈을 송금한 지난해 12월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김 씨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가 찾아갈 테니 부탁을 들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탁모로 위장한 김 씨는 직접 윤 전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켜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측근인 산하규관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가 휴대전화 2대를 번갈아 쓰며 권 여사와 위탁모 행세를 한 걸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윤 전 시장에게 내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네팔 의료봉사를 마친 뒤 계속 해외에 머물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1일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이것저것 좀 더 저희들이 쉬었다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도 좀 보신다고 그러고. 검경의 수사가 윤 전 시장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지난달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 5명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성룡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임원 2명을 감금 폭행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지목된 노조원 5명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진술 내용을 한번 검토한 후에 우리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아직은 신병 처리 관계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피의자들 진술 내용에 따라서 또 폭행 가담자로 지목한 노조원 7명에 대해서는 모레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공동 상해와 공동 감금,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소속 노조원들의 경찰 조사에 앞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8년 내내 우리한테 폭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너무 멀쩡히. 고용노동부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어서 유성기업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벌써 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등지거나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조합원도 여럿입니다. 뿌리 깊은 갈등은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지며 파국으로 치달은 양상인데요. 이승철 기자가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성기업 직원인 박종석 씨는 2년 전 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파업 참여 등의 이유로 맡고 있던 생산 업무에서 배제돼 청소 업무를 하게 됐는데 이때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걸 인정받은 겁니다. 회사는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까지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받은 그 8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마음은 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씨처럼 정신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 수만 9명인데 이 같은 상황을 불러온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시간 심야노동에 지쳤던 직원들은 근무 방식을 바꿔달라며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와 충돌했고 용역업체 직원이 몬 차량이 노조원 13명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와 하면서 막 옆으로 막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는 거 보고서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확 피했는데 발을 못 피해서. 이후 노조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회사는 노조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회사와 노조는 맞고소를 반복했고 그 결과 노조는 억대의 벌금을 냈는가 하면 유시영 회장은 1년여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한강호 씨 등 2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8년째 이어진 쟁의와 소송 과정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와 같은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오랜 협상 끝에 한 발씩 양보해서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광역시에 보낸 투자 의향서입니다.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광주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에 투자자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향서 제출 후 6달 만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상이 길어진 건 적정 임금과 노동 시간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노동계가 광주시에 전권을 위임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노동계든 현대차든 각기 20차례 이상을 만났죠. 현대도 일부 양보, 노동계도 양보 이렇게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노사 상생 방안과 임금 체계, 노동 시간 등이 명시된 잠정 투자 협약안은 내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광주시는 잠정 합의안이 노사민정협의회와 현대차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모레 투자 협약식을 열 예정입니다. 협약이 성사되면 내년 상반기 광주 빅그린 산단에 소형 SUV 10만 대 생산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착공됩니다.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해온 현대차 노조는 양측이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르면 모레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이렇게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지역 철거민들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 재건축 지역에서 강제 집행으로 쫓겨난 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아현 2구역입니다. 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인적 끊긴 집안으로 챙기지 못한 살림살이가 보입니다. 이곳에 살던 38살 박모 씨가 오늘 오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옷과 유서를 남긴 채 사라졌고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유서에는 강제로 쫓겨났고 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은 두 번째 완전히 털리고 다른 집에 가서 또 숨어 살다가 거기서 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심정이죠, 진짜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보대끼게 막 100명, 200명씩 깡패들이 와서 내려치니까. 박 씨는 지난달 말 어머니와 새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난 뒤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쫓겨난 사람은 박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엔 지난 8월부터 24차례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쫓겨난 철거민들은 이사비도 받지 못했고 어려운 형편에 갈 곳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못 살겠다 이겁니다. 자식 집에 가서 얹혀 살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또 어디 돈이 있어서 뭐 새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아현 2구역 철거민들은 5년 전 기준으로 매긴 토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에도 마포대교 등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철거민 연합 등은 강제 철거를 방치한 관할구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성대결 양상이 문화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래퍼 산이가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노래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을 담은 노래와 책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래퍼 산이가 낸 신곡입니다. 팸이야 거짓 선동 몇 번 속았다만 처음이야 남성 혐오 이민식. 극단적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자극적인 가사에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 지난달 발생한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성 혐오냐 여성 혐오냐 논란이 뜨거워지자 래퍼 산이가 음원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자 제리케이 등 다른 래퍼들이 반대로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음원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이른바 랩 배틀입니다. 야 그렇게 걸릴 원하면 왜 군대는 안 가냐 왜 배치할 때 돈은 왜 내가 내 36.7%님 금격차 도망내 그럼 님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 돈 반반내 나도 할 말만 안 남자도 유괴사상 가부장제면한 피해자야 맞는 말 딱 한 개 가부장제 피해자고도 참 딱 한 개 그걸 만든 것도 남자인데.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유튜버 베리나 씨는 화장과 다이어트 등 이른바 꾸밈 노동에서 해방되자는 탈코르셋을 선언했습니다.
영상이 큰 반향을 얻은 데 힘입어 최근 책까지 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예쁠 필요 없다고. 책은 10,000부 넘게 팔렸고 강연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수혁 사건도 되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서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확 머리를 쳐버렸어요. 치고 옆에 투블럭 됐거든요. 반대로 오세라비 작가는 지금의 페미니즘 논의가 오히려 혐오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책을 내고 독자와의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죄 추정,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연 참석자는 대부분 10대와 20대 남성입니다. 여성도 징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의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서 양 진영에 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발한 논쟁만큼 극단적인 비난도 난무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페미니즘과 상관없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남겼나 우리 사회에. 그럼 앞으로 여성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좀 내려놓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만 해도 관련 서적이 100권 넘게 출판되는 등 페미니즘이 우리 문화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올해 수능 시험,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괜한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채점 결과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국영수 모두 지난해보다 난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은 현행 수능 체제 도입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유독 어려웠다. 수능 시험 직후부터 나온 수험생들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지문과 문제 모두 길고 까다로웠던 국어 영역의 일부 문제는 도가 지나쳤다는 탄식까지 나왔습니다. 국어에서 너무 힘들었었던 그 기억이 남아서 수학에서 이제껏 한 번도 틀려보지 못했던 1번부터 18번 사이에서 계산 실수를 2개를 했더라고요. 채점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16점 오른 150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의 수능 체제가 등장한 2005학년도 이후 가장 높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을수록 시험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국어에서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역대 가장 적은 148명, 지난해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수학 영역 역시 가, 나 모두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1등급 비율이 지난해 절반 수준인 5.3%로 줄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출제위원단의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능 점수 탓에 수시에서 탈락한 수험생까지 정시로 몰려 정시 모집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영수 모두 어려웠다지만 역시 당락은 국어가 좌우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어는 이번 시험에서 한 번 못 봤을 경우에는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으로서 사실상 만회가 불가능할 정도로 점수 격차가 커졌다는 부분이죠. 수험생들은 내일 성적표를 받습니다. 모레부터는 입시업체들이 정시 설명회를 앞다퉈 열고 정시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 시작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학교 발전기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휘문고등학교 재단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92살 김모 씨와 전 이사장 56살 민모 씨 등 재단 관계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50에서 100m 이내에는 새 편의점 출점이 어려워집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오늘 선포한 자율규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는 출점 예정지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을 경우 상권의 특성과 담배 소매인 거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노니 분말과 환제품 27가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천리안 1호를 대체할 우리나라의 두 번째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2AO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 37분부터 6시 53분 사이에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천리안 2AO는 천리안 1호에 비해 해상도가 4배 향상된 고화질 컬러 영상을 10분마다 지상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죽으면 어떤 형태의 장례를 치러야 할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고민이죠. 앞으로는 이 고민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죽은 이의 유해를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이른바 우주 장례식을 선보였는데요. 이 우주장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도쿄에서 나시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화물을 실은 로켓이 거대한 화염과 함께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운반하는 초소형 위성엔 일본인 30명 등 150명의 유해가 1cm가량의 사각형 캡슐에 각각 밀봉돼 있습니다. 위성은 지구 궤도를 수년간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해 불타 없어집니다. 우주 공간에 머물다 우주에서 소멸되는 이른바 우주장입니다. 팔순의 간바라 겐지 씨는 태평양 건너에서 엄수되는 딸의 우주장을 인터넷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우주장은 12년 전 병사한 30대 딸의 유언이었습니다. 思いやりのある優しい娘だったんで、年になって我々家族やみんな見守ってくれてるだろうと。 은하철도 9국으로 잘 알려진 만화가 마스모토 레이지는 손톱 일부를 캡슐에 담아 우주로 보냈습니다. 생전 우주장에 참가한 겁니다. 초소형 전용 위성을 이용한 이번 대규모 우주장은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선보였으며 비용은 유해 한 구에 300만 원 정도. 회사 측은 앞으로도 희망자가 일정 숫자에 이르는 대로 우주장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죽음 이후에라도 영원한 우주에 도달하고픈 보통 사람의 꿈이 기술 발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아입니다.